FOMC,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중요합니다. 이거 다 보는 건 중요한데 저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걸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매국 다이어트TV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10월 미국 CPI 발표하면서 물가가 픽업 되겠다는 기대감과 함께 중간 선거도 끝나서 좀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모습 가운데 증시가 좀 소폭 반등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증시 겪으신 분들은 이대로 전쟁과 물가 금리 휘둘리다가 한 해 끝나는 거 아닌지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시장이 방향을 또 잡지 못하고 그냥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매크로 이벤트, 매크로 이벤트 잘 아시다시피 올해 남은 기간 중에서 좀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만한 매크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당장 볼 게 12월 달 첫째 주하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15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FOMC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이른바 7%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좀 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속도 조절 이후에는 얼마나 높일 건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금융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12월 15일 날 있을 그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사이에 있는 것 중에 12월 첫째 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이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좀 향후에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고용이 계속해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임금 상승세가 뚜렷해지게 되면 이때는 연준이 약간씩은 또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여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12월 중순으로 가게 되면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겠죠.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해주면서 7.7로 내려오면서 시장이 지금 방긋 웃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하락세를 좀 이어가 주는 게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한 달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반색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어 연속으로 0.3, 0.4씩 물가가 내려오는 걸 보이면 이 추세로 앞으로도 이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11월 달에 나타났었던 물가의 안정폭을 12월 달에도 만약에 이제 유지해 준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찾게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지 못하시는 이슈 중에는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산을 한 다음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가 다시 증산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천군만마처럼 느껴집니다. 결국에 유가를 안정시켜주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전 세계적으로 좀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그거하고 엮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게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11월 23일 날이나 4일 날 아예 발효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12월 5일부터 발효가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결국에는 유가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통해 가지고 달러 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달러가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2월 24일 날 전쟁이 나기 직전에 루블화 환율이 달러당 80루블이었어요. 전쟁 나자마자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1달러에 140루블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지금 60루블입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이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무역 흑자가 지금 상당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걸로 그러면은 결국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러가 강세, 킹달러 얘기 나올 때 달러당 140루블에서 달러당 60루블까지 내려갈 정도면 환율이 루블하고 거의 2배 강세가 된 건데 이건 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입장에서는 약이 오른 거죠. 러시아를 봉쇄를 해버렸는데 되려 루블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럼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종전이 빨라진다, 이거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봉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유 가격에 상한을 두자. 러시아산 원유는
$60 이상으로는 살 수 없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국제유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시장 가격의 30% 할인된 네. 70%로 하자라고 네. 했다가 이런 논의가 있었대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감산을 확 해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올라버린 유가의 70%면 그것도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예 절대 가격으로 지금 60불에서 70불,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도입을 했었을 때, 그러면 유가가 안정되겠네라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그러면 아예 원유 생산을 안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배럴당 $100 받을 수 있는 걸 $60 받겠다고 생산을 해서 수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내지는 이 원유를 다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봉쇄를 하는 게 주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입니다. 네. 그래서 G7한테 수출하는 거 안 하고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한테 원유를 차라리 싼 가격에 넘겨주면 되지 왜 이쪽에다가 60불밖에 못 받으면서 그 규제를 맞으면서 넘겨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의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가가 다시 들썩들썩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중요합니다. 요거 다 보는 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 요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걸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또 그 오펙 플러스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네네. 요즘 뭐 종전에 대해서도 협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러시아 우크라 관련해서 기준금리가 페드에서 5에서 7%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야, 그냥 블러핑이고, 네. 그걸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이미 금리 네네. 상담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결국 내년도 금리와 연준의 기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예. 블러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참 이렇게 들으시면 되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연초에도 5%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블라드가 4% 넘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다들 이거 블러핑이야 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4%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뭐 블러핑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내년에 5% 찍을 거다라고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예. 왜냐면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물가 상승세를 진짜 잡기가 어렵다면은 그럼 7%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논리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긴 뭐가 나오게 되냐면 테일러 룰이라는 게 나와요. 테일러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테일러 교수가 이제 만든 공식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인가 이제 그걸 보는 건데 이 적정 기준금리를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넣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든지 물가를 많이 감안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PC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제 그런 걸 넣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딱 넣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5%에서 7% 사이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가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최대 7%까지도 올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5% 정도까지 될 것 같다. 그래서 5%가 넘는 게 일단은 맨데터리다. 이건 무조건 넘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일러 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룰 베이스지 않습니까? 공식이에요. 네. 세상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무시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슷한 질문을 사실은 11월 FOMC에서 한번 했었어요. 네. 누가 질문했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워낙 스마트이셔서 이제 이분 이름도 다 알더라고요. 닉 티밀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거든요. 네. 이분이 6월 달에 미국에서 0.75%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정보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사를 FOMC 직전에 바로 한번 슥 흘려가지고 네. 간을 한번 봤었던 그런 케이스고 요번에 피벗 관련된 것도 본인이 슥 흘렸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라는 이 기자가 되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이번 기자회견 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걸 보면서 이걸 왜 물어보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파월 의장한테 지금 금리가 4, 5% 정도 된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훨씬 높지 않냐. 최근에 내려왔어도 7.7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딱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내에는 번역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게 영문으로 이제 그 기자회견한 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라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forward look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지 과거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이잖아요, 연. 예. 그 얘기는 작년 이맘때부터 오늘까지 연 7.7% 올랐다는 얘기예요. 작년 이맘때 100이었으면 지금 107.7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전년 대비 얼마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은행에 가서 금리를 한번 보죠. 은행에 가셔서 네. 정기예금 얼마예요? 딱 물어보면 전년 대비해서 오늘까지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가입하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년을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금리라는 건 앞으로 1년을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1년을 본다는 거는 영어로 forward look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면 아니고 이걸 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는 forward look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테일러 룰이라는 것 가지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룰 베이스, 무언가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서 난 이걸로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굉장히 베어리어스한 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닉 기자 같은 경우도 알겠다 하면서 물러났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왜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11월 FOMC 직전에도 금리가 6%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나왔고 닉이 질문을 했고 이번에 블라드가 5에서 7을 찍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명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이런 퀴즈를 내보죠.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보죠. 그 강아지가 1시간 후에 어디 있을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전문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제 옆에 있을 거예요. 저를 하도 졸졸 따라다녀서 제가 가는 곳 옆에 앉아 있어요. 제가 화장실 옆에 앉으면 화장실에 앉아 있고 부엌 옆에 있으면 부엌에가 있고 소파에 있으면 소파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답은 장소로 찍을 수는 없어요. 뭘로 찍어야 되냐면 당신 옆에 당신 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갈 수 있겠네 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서 오늘부터 밤 10시에 잡니다. 네. 딱 이러면 느낌이 어떻죠? 쉽지 않겠다 이거죠.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연준에서는요. 고금리와 강달러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갖고 거대한 두 개의 칼을 갖고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블로우가 들어간 거죠. 푹 찔렀더니 이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였죠. 하면서 살짝 꺾였는데 여기서 와 한 다음에 칼 다 집어넣고 던지고 놀자 이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럼 피벗으로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순간에 금리가 주저앉고 한순간에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럼 저금리와 약달러가 오죠. 네. 그럼 무기가 없으면 못 싸우잖아요. 네. 그럼 이 괴물이 다시 세질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으려면 지금의 고금리와 강달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야 이 인플레이션이 일단 희망이 없어야 죽을 거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그럼 하면서 이제 죽는 그날까지는 적어도 이 두 개의 칼을 갖고 마치 내일 저금리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친절했었어요. 언제 낮춰줄 건데, 언제 낮춰줄 건데, 운전을 하다 보면 멀리 가는 여행을 할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멀미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멀미를 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아버지한테 조금만 가다가도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 도착해? 3분 있다 또 물어봐요. 언제 도착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한숨 자. 2시간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대를 꺾어주려면 약달러와 저금리가 찾아오는 기대, 이게 만약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대를 꺾어줘야 한다면 사전에 이거 꽤 오래 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내지는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대부분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금리 올리는 속도는 줄이는데 대신에 올려놓은 다음에 꽤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거야 라는 으름장을 놓는 이유가 예. 기대를 사전에 꺾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블라드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럼 아예 이런 거죠. 2시간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우리가 대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부산까지 가는 거였네. 이러면 근데 완전히 기대를 포기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블라드가 7%야 딱 찍어버리면 피버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연준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스며들잖아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함부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피벗에 대한 기대를 없애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네. 피벗 온다. 예. 피벗 온다. 약달러 다 하면서 주식 사고 막 이렇게 약달러 만들고 막 금리 낮춰질 거라고 막 생각하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저기 옛날에 이순신 장군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뭐 필사즉생, 네. 필승즉생가요? 죽고자 하면서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역설적이라는 게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을 시장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인플레이션은 빨리 잡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완화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갈 때마다 언제 낮춰주나 언제 낮춰주나 언제 낮춰주나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인플레 기대가 꺾이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블라드의 7%라는 건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정확하게 마켓워치의 어떤 전문가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블라드가 7%를 말한 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25를 기대하는데 5.5까지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예. 이러면서 5.5 안 올리기 위해서 7%를 질러놓은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지금 던져놓은 거죠. 부산까지 설령 안 갈지라도. 예. 근데 참 시장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블러핑이라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이게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시장이 막 방만해지고 유동성이 흘러나오면 이런 것들이 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0월 CPI가 발표됐을 때 네. 7.7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자 나스닥이 7%나 사실 하루에 반등했단 말이죠. 일단 나스닥이 바닥에서 7% 급등했다는 것 자체가 하루 만에 네네.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심리가 바이더딥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에 아니죠. 이제 사실 뭐 2000년도 이후에는요. 언제든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돈을 풀어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재거든요. 그럼 맨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긁어서 한들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로 인생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차피 다 참 어려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바닥에 들어가서 꼭대기에 나오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기다리는 거냐? 바닥이 언제냐? 바닥이 언제냐? 바닥이 언제냐? 바닥인가? 계속 보는 거죠. 바닥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2, 3%가 탁 튀어요.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바닥이다. 근데 확 밀려요. 왜냐면 이거죠. 쫄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이더딥에 대한 심리가 이 10년의 관성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심리가 과연 금방 죽겠는가?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하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름장을 놓을 때는 잠시 숨어 있다가 또 조금만 풀릴 것 같으면은 바닥인가? 하면서 쫙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말라붙었다기보다는 유동성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지 갯벌에 갔을 때 갯벌 체험 같은 데 가면 이제 꽃게잡이 조개캐기 이런 거 하거든요. 예. 갯벌에 갔는데 그 갯벌은 들어갈 때 경운기를 타고 들어가요.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딱 갯벌을 보니까 막 꽃게가 요만한 개들이 예. 제 생각에는 가득 있어요. 진짜 발로 이렇게 뛰어가면 한 몇십 마리 밟을 것 같을 정도로 예. 진짜 꽃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나이 먹어서도 뭐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우와 이거 엄청 재밌겠다 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러길래 경운기에서 딱 내려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갯벌을 바라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어디 갔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숨은 거죠. 걔네들이 언제 나오냐면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 나와요. 해가 누르누르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다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쟤도 알아요. 이제 우리 안 잡는다고. 경기 끝났다고. 다시 잡으려면 다 숨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그런 꽃게들처럼 굉장히 풍부하게 워낙에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게 여전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나와서 맛있는 걸 먹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전히 이 바이더딥에 대한 심리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심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인플레이션하고는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바이더딥의 심리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다면 이게 만약에 자산시장을 끌어올리고 자산시장이 소비를 자극하고 그래서 소비를 더 늘리게 만들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킨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바이더딥을 어느 정도는 흔들어 놓는 목표를 가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존 윌리엄스라고 예. 저기 뉴욕연은 총재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하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이 얘기 딱 하면 I don't care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약간은 자산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연준에서도 이 바이더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준 건 없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섣불리 페드 피벗 기대하지 마라가 네. 이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또 집중적으로 네. 밝히고 있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좀
이제 설레발이 아니지만 진짜 진지하게 이쯤 되면은 패드의 피봇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은 진지하게 패드도 피봇을 뭐 대외적으로 꺼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금리는 그만 올릴게요 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될까요? 이제 그 질문이 예. 그러니까 언제 피벗 할까요? 그 말씀이신 건데 예. 사실상 그게 아까 그 강아지의 예로 들면 1시간 후에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장소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행동으로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한 지침을 에스더 조지라는 총재가 내린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개월 이상 물가가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눌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꺾였다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그때 자기들은 이제 피벗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 인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건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아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피벗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막 자산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난리가 나요. 막 주가가 하루에 20%씩 뛰고 이러면 만약에 그럼 과연 피벗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 그건 이제 스탑앤고라고 하죠. 예. 가다 서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피벗이라는 거를 암시를 해도 시장이 지쳐서 크게 반응하지 못할 때 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의 조건이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피벗을 통해서 성장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직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